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강원도 홍천의 한 야외 캠핑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에 이어서 내일부터는 축구장에서도 관중 10% 입장이 허용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교수님.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명 증가했습니다. 38일 만에 10명대로 떨어지지만 저희가 또 전에 드렸던 대로 새로운 감염원이 등장을 해서 방역 당국에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의 한 캠핑장에서 6명이 새롭게 확진이 된 건데 이게 야외라고 해서 좀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야외든 실내든 상관없이 물론 실내 같은 경우에는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더 전파를 가속화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야외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는 환경이 되게 되면 충분히 감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캠핑을 하면서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좀 새로운 감염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감염원이라기보다는요. 네. 실제로 캠핑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상 그러니까 여러 가족 단위로 모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그러니까요. 생활을 네. 일정 시간 동안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 비말이 접촉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음식물도 같이 나눠 먹고 이런 행위들 자체가 언제든지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그러니까요.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가셨다고 하고요. 뭐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이야기도 하셨을 거고 지금 18명이 6가족 이렇게 해서 가셨는데 지금 6명이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그 2박 3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계속 밀접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제 어떤 집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가족처럼 생활을 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밥도 해먹고. 충분히 이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확진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이미 뭐 캠핑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으니까 더 우려가 되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삼행 상금 그러니까 3가지 수칙을 지키고 3가지 행동은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휴가철 뭐 야외 활동을 할 때 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실내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개인 방역 수칙, 마스크 잘 착용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시게 되면 물론 전파될 가능성을 충분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외라고 해서 방심을 하면 안 되고요. 물론 이 야외 같은 경우에는 실내보다는 어떤 감염의 확률은 상당히 낮아지긴 합니다만 지금 캠핑과 같은 사례처럼 충분히 밀접한 거리에서 생활을 일정 기간 하게 되면 충분히 네. 감염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야외라고 하더라도 비단 캠핑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의 야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되는 상황 그리고 야외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충분히 하고 개인 방역 수칙 충분히 지켜야지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변이나 뭐 계곡 이런 곳들도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야외하니까 생각나는 게 야구장에서 얼마 전에 10%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 않습니까? 축구장도 허용이 될 예정이고. 근데 이제 사직구장에서 증명된 사례처럼 관중들은 잘 보이는데 이제 몰려 앉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단 측에서 뭔가 방역에 대한 수칙들을 제공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관중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관중들께서 스스로의 자기 관리를 하시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좌석 판매조차도 실제로 지정된 좌석을 판매를 하고 이게 이행이 되는지를 예. 구단 측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요. 네. 방역 당국에서도 관리 방역 감독을 해야 당국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관람 인원을 10%,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칙이 잘 지켜지고 사회적 거리가 충분히 이행이 되고 그리고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단계별로 수용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 면적을 두고 일정한 간격을 둘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한 건데 지금 이 그 사직구장 사례처럼 일루 내야 쪽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이런 쪽에 인기 좌석들에 잘 보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관중들이 앉게 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좌석을 판매할 때나 아니면 실제로 그 좌석에 앉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잘 이행이 되는지 방역당국은 수시로 체크를 해야지만 어떤 집단 감염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뭐 음식 드시거나 이런 것도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드시게 되면 마스크를 내려야 되고요. 이러한 네. 과정에서 충분히 전파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음료를 드신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드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프로축구에서는 어쨌든 거리두기 규정을 야구보다는 조금 더 강화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잘 지키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관련 또 속보가 들어와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국내 36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0시 기준 누계 확진자는 총 14,305명이 됐고요. 이 신규 확진자 36명 중에서 해외 유입이 22명, 지역 감염이 14명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10명대였는데 다시 30명대로 조금 늘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등락, 그러니까 이 등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근데 등락은 계속 할 거다. 한동안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러한 하루 사이의 어떤 등락보다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성과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통제가 가능한 범위로 발생을 하느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근 상황은 많이 안정화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어제는 한 자리대, 오늘은 두 자리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등락은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역별 확진 현황도 나와서 이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많이 나왔네요. 10명 확진됐고 서울에서 8명. 그리고 수도권에서만 경기 10명, 서울 8명에서 18명이 신규 확진된 상태고요. 강원도와 경북에서 2명씩 확진이 됐고 대구와 충남에서도 1명씩 신규 확진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1명 추가됐네요. 0시 기준 301명을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라크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 72명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이 중에는 병세가 호전돼서 현재 퇴원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라크 현지 병원의 퇴원 기준이 우리의 퇴원 기준보다는 조금 느슨한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돼서 기내에서 전염이 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일부에서 제기가 돼서요. 이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만약에 지금 호전되신 그 한 분의 체내에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기내에서 전파 가능성은 있습니다.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지금 현재 숨은 감염자들도 같이 탑승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분들로부터 감염되지 않은 분들한테 전파의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셔야지만 추가적인 기내 감염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세부 주재 한국 공관에서 근무하던 현지 직원 1명이 숨진 뒤에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판정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또 3명의 직원이 추가로 확진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도 사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 또 한인 사회에서도 감염이 많이 좀 진행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라크처럼 이렇게 뭐 좀 전세기를 보낼 수준은 아닌 상황일까요? 글쎄요, 정확하게 현지 상황이 세세하게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하긴 어렵지만 네. 지금 비단 이라크나 필리핀 이외에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민들한테도 충분히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있고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 대해서도 전세기를 어떤 제공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논란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건당국에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수치만으로 보면 이라크 같은 경우에 누적 확진자 수가 현재 12만 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 9만 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두 나라 말고도 다른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다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라든가 이런 데에는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든 국가에 대해서 전세기를 띄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1차적으로 이라크에 대해서 전세기를 띄운 부분은 현지의 우리 국민들께서 건설 근로자로 파견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리핀에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 계시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항만 방역은 러시아가 역시 화두입니다. 부산항에 이어서 인천항에서도 그 화물선에서 러시아 선원 1명이 확진이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러시아 선원은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입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양 어선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양 어선이 몇 달 동안 항해를 하다가 입항하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음성 확인서 제출이나 이런 절차들이 잘 지켜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잘 지켜지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현재 기준으로는 이틀 이내에 그 PCR 검사 음성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탑승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그 출발지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바다에서 체류를 하다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 어디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실효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바닷길 역시 이런 항만 좀 입항을 제한해야 한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항만 입항을 제한하게 되면 대부분 화물선이 많습니다.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항공기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화물선 같은 경우에 입항을 하게 되면 하선을 할 때 그 현지의 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실제로 승선을 하게 해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방역 조치를 그러니까 방역 장비나 어떤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착용을 하게 이런 방역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런 과정이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실제로 예. 항만 근로자들에 대한 실제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15분 만에 육안으로 마치 뭐 임신 테스트기처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진단 검사를 할 때 PCR 방법을 쓰는데 PCR은 현재 나와 있는 진단법 중에서 가장 민감도가 높은 그런 진단 기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적은 수가 있을 경우에는 네. 디텍션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내지를 예. 못하거든요. 심지어 PCR도 그런데 이런 그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한 방법들은 민감도가 PCR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80% 보니까 정도라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감염이 돼 있는데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위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전파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지금 항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잘 알려져 있는 기법입니다.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지 않은 과정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보건당국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확진이 안 되면서 감염됐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기법이고요. 요거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를 검출하는 거는. 근데 항원, 즉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으로 사용하면 요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인도 빈민가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에서 한 60%가 걸리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게 집단 면역의 기준을 보통 60% 내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 기준 자체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집단 내에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 내에서 추가적인 감염원이 유입이 안 된 경우에는 스스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60%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항체가 있게 되면 실제로 전파를 이루어지다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전파 경로가 차단이 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도의 빈민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지역에서는 60% 정도의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해도 계속 인적 교류가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네. 다른 지역에서 감염이 들어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나머지 40%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서는 지속적으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학대 교수시니까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 세계가 그야말로 백신을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올해 내로 뭐 접종이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영국에. 먼저 허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초반부에는 모더나 백신이 상당히 이제 좀 조명을 받기는 했는데 이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 기법이고요. 아직까지 상용화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다만 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DNA 백신 형태인데요. 그래서 침팬지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DNA를 체내에 주입을 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 부위가 들어가게 되면서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기법인데, 이 부분은 오랫동안 이 플랫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안전성 문제는 확실하게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국에서 만약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1, 2상을 통합해가지고 1단계 임상시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3상에 해당되는 2단계 임상시험을 한 5만 명 규모로 글로벌하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2단계에서도 유사한 정도의 효능이 나오게 되면 안전성은 일단 그러니까 안전성도 어느 정도는 검증됐습니다.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승인을 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혹시라도 연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과연 누구부터 접종을 하게 될 것인가도 궁금해서 지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 우선순위 논의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어떤 식으로 좀 정해지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 1순위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1순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1순위로 접종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나 뭐 이런 분들도 네, 그렇죠. 다음 순위나 네. 사스 때 보면은 군인들도 우선순위에 들어갔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군 부대의 특성상 집단 발병이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군 병력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특정 그룹에 대해서 아마 1순위가 매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미국의 일부 연구진이 수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백신 개발될 때까지 못 기다린다, 직접 투여를 했다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미국의 하버드하고 MIT 연구진, 요 연구 그룹을 레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구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백신이 개발돼서 상용화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한 1년 정도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스스로 그 연구 그룹에서, 왜냐하면 원래 유전자 관련돼 있는 연구들을 했던 엘리트 그룹들이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용화에서 시판하는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연구 그룹에서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맞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수제 백신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가 간에 이제 백신을 확보하려고 많이 또 뛰어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백신이 개발이 될까?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는 속도보다는 좀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연구그룹도 이제 다수의 복수의 연구그룹에서 백신이나 뭐 치료제 개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백신 분야에서는 제가 뭐 특정한 회사 이름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임상 2상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들이 지나가서 이제 임상 3상에서 대규모 또 시험이 남아 있고 유효성하고 안전성이 다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내년 한 중반기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모시고 코로나19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